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정말 이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5살이던 그날, 저는 올려다본 아빠의 뒷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라 믿었던 연희가 제 방에서 아빠와 속삭이듯 얘기하던 장면을 보기 전까지 저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게 돌아선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까지도 저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고 아빠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평범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들려오던 낮은 웃음소리와 서로의 그림자가 겹쳐있는 모습에 저는 멈춰선 채 무슨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저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동안 두 사람이 나 몰래 무슨 말을 주고받았던 거지? 속이 뒤집히는 듯한 감각이 올라오는데 아빠는 제 존재를 본 순간 마치 제가 방해라도 되는 것처럼 얼굴이 굳어졌고 연희는 오히려 어색하게 웃으며 괜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왔어? 그런데 그 말투가 마치 제가 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식이었고 그 얄미운 표정에서 이미 많은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연희는 제 친구였고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며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웃고 떠들던 사람이었는데 왜 우리 가족 안으로 이렇게 칼을 들이댄 걸까? 속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배신감이 터져나오며 가슴이 두드려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엄마와 저를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제가 그동안 본 아빠의 모습은 대체 뭐였던 걸까? 그때 아빠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나 연희랑 같이 나가보려 한다. 그 말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귀에 박혔고 저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심장이 바닥까지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연희는 제 친구였고 저는 그 둘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짐을 싸둔 모양이었고 저는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아 입술만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아빠는 시선을 피하며 네 엄마 알아들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들었을 거다라는 말이 뭐지? 엄마는 그렇게 쉽게 버려져도 되는 사람인가? 정말 평생을 함께 산 아내에게 그렇게 무심하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건가? 제 머릿속이 꺼져가는 형광등처럼 파르르 흔들리는데 아빠는 결국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는데 그게 마치 제 삶이 절단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겨진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조용히 울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 손을 잡고 흐느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절망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폭포처럼 쏟아져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걸 직접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빠가 떠난 집은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고 엄마는 더 말라갔고 저는 스스로 벌어 생계를 챙겨야 했지만 가진 건 아르바이트 월급뿐이었습니다. 집세, 전기세, 생활비, 엄마 병원비까지 겹치니 25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밤마다 누우면 아빠 얼굴과 연희의 비웃는 표정이 동시에 떠올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하필 내 친구였을까? 내 친구가 아니라면 아빠가 따라 나가진 않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몰랐던 거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 입에도 소문이 돌았고 시장에서 일하다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치욕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절망 속에서도 제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오히려 독하게 저를 밀어붙였고 저는 하루에 일자리 2개씩을 붙잡고 뛰었습니다. 새벽엔 빵 공장에서 반죽을 나르고 오후엔 마트에서 계산대를 지키며 버텼습니다. 몸은 부서지고 잠은 줄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작은 불씨 같은 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들은 소식이 제 속을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빠와 연희가 함께 큰돈을 만지려는 투자 문제에 휘말렸다는 얘기였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접근했고 연희는 그걸 기회로 삼았다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결국 내 친구라는 애가 우리 가족을 망치고도 모자라 아빠까지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해야겠다. 하지만 영화처럼 큰일을 벌이는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제 삶을 다시 세워 올려서 그들이 밟고 지나간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서는 복수였습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고 저는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 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송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으셨을 텐데.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엄마 손을 잡고 있는데 아빠 얼굴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도 모르고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그 옆에서 연희는 또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그 둘이 웃으며 술이라도 마셨을까? 그런 상상이 들 때마다 숨이 턱 막혀서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분노가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손을 얇고 약한 손으로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빠에게 버려지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생활비에 치이고 엄마까지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래도 엄마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리고 뜨겁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절망이 또다시 밀려왔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주저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버티고 있는데 내가 무너질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악착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신문 배달, 야간 편의점, 오전 알바까지 하루 3개를 돌며 몸이 부서져라 뛰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니 조금씩 삶이 버거운 속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계좌에 아주 작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제게 날아들었습니다. 아빠가 연희에게 돈을 몽땅 맡겼다가 그 돈이 전부 사라졌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동네 몇몇이 제게 다가와 내 아빠 요즘 집도 못 구하고 떠돈다더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추락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통쾌하다는 감정과 함께 터져나오는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빠가 무너지는 걸 바라던 건 아니었는데 저와 엄마를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잔인하게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렇게까지 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며 한쪽 가슴이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돈을 챙기고 아빠를 버렸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연희는 제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SNS는 명품백과 달라진 화장, 화려한 술자리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인간들한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저들은 지금 저렇게 웃고 있을 수 있다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또 한 번 끊어졌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내가 더 무너지면 끝나는 건 나야. 저는 복수를 다짐한 그날 밤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인생을 뒤흔들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를 보던 어느 날 늘 조용히 인사를 건네던 손님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런 데서 일하기엔 너무 아깝다.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오래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이 필요하다며 진심을 담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엄마 병원비 때문에라도 고민할 틈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식당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단골들로 가득한 곳이었고 그분은 저에게 음식 만드는 법만 가르친 게 아니라 장사하는 법, 사람 대하는 법, 그리고 돈을 벌고 모으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마치 제게 인생을 다시 가르치는 은인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배우고 일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손에서 나온 음식에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저에게 회계를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약해져 있던 제 마음 한쪽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흐름을 깨는 사건이 또 찾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갑자기 아빠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초췌하고 말라붙은 모습, 구겨진 셔츠, 탈색된 머리, 제가 아는 아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접시를 그대로 멈춘 채 굳어버렸습니다.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그 사람의 떳떳하고 무심한 목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 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에서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를 버린 사람이? 도와달라는 아빠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고 손님들 시선이 모두 우리 쪽으로 쏠리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빠는 움츠린 어깨로 서 있었고 제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한때 우리 집 가장이었고 누구보다 당당했던 사람이 그렇게 작아진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기 어려운 감정들을 건드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삼켰습니다. 아빠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연희가 날 버렸어. 돈도 다 가져가구나. 이제 갈 데가 없다. 연희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빠 입으로 듣는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나면 분노조차 힘이 없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사장님 눈치를 봤지만 사장님은 조용히 제 등을 두드리며 잠깐 나가서 얘기하고 와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를 데리고 식당 뒤편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그 골목은 늘 쉬는 시간에 제가 바람을 쐬던 곳이라 익숙했지만 그날은 바람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담배를 꺼내려다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엄마에게도 너에게도 그땐 내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 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자신의 처지가 너무 궁해서 꺼낸 말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 듯했고 또 한쪽은 냉정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바닥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혹시 잠깐만 재워줄 수 없겠니? 아니면 일자리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엄마 손 붙잡고 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문을 닫고 나가던 소리, 남겨진 엄마 얼굴, 그날의 찬바람, 그날의 절망,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울던 모습도 기억 못하겠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더 이상 아빠 인생까지 챙겨줄 힘이 없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이미 버틸 만큼 버틴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얼굴이 흩어지듯 일그러졌고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밖에 없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엄마랑 살아야 해요. 엄마 다시 쓰러지면 어떡해요? 아빠는 우리 버렸잖아요. 그 말에 아빠가 한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멈췄습니다. 그 침묵 속에 아빠의 과거가 모두 담긴 것 같았습니다. 뒤이어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다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저는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 아빠는 이미 내 가족을 버렸던 사람이야. 그때 사장님이 골목 입구에서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하지만 저 오늘 일해야 해요.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아빠는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고 저는 뒤돌아 들어가면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식당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사장님이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 선택 아무나 못한다.
그 말은 위로 같았고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여전히 약해 있었지만 제 얼굴을 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제 고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내자.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 흔들리는 일은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다짐만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식당에서 더 인정받기 시작했고 결국 사장님이 제게 가게 절반을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큰 제안을 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기회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엄마를 위해, 제 미래를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무렵 연희에게서 예상치 못한 문자가 왔습니다. 너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드디어 숨은 곳에서 기어 나오는구나.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연희의 문자를 보고 저는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몇 년 동안 숨어 지내기라도 했던 것처럼 소식이 끊겼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 얘기 좀 하자라는 말 한마디로 제 인생을 다시 흔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제 마음의 문틈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식당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연희였습니다. 명품백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은 부쩍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딱딱하게 굳은 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올 일 아니잖아. 연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때의 내가 아니야.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힘들었다고? 우리 가족을 박살내고 아빠를 유혹해 돈까지 빼앗고 온갖 상처를 주고 떠나놓고 힘들었다고?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억지로 고쳐잡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신고당하게 생겼어. 투자 사기 그 사람들이 날 찾고 있어. 너라도 나 좀 도와줘.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실하게 끊어졌습니다. 이제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친구였던 적도 없고 누구의 삶을 망가뜨려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살 길이 막히니 가장 호구로 보이는 저를 다시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전처럼 속지도 흔들리지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일이야. 내가 만든 일이니까 내가 해결해. 연희는 제 팔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너라도 나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 그 말이 너무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팔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그 단어를 내 입에서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연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울음 섞인 숨을 몰아쉬었지만 저는 뒤돌아서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흔들리지 않는 제 모습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사장님과 함께 식당을 넓히며 새로운 지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아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망설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온 아빠는 예전보다 훨씬 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아빠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 요즘 일자리도 구했고 조금씩 다시 살고 있다. 내가 나 도와주지 않은 거 지금은 이해한다. 너무 늦었지만 미안하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가슴의 돌덩이를 누군가 살짝 건드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이어 말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됐구나.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사과가 저를 완전히 용서하게 만들진 않았지만 그 말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꺼져버린 줄 알았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주 조그맣게 다시 불빛을 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랑 제 인생을 살아요. 아빠 인생은 아빠가 책임지세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우리는 그 말 이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과거와 달리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마무리된 듯한 긴 터널 끝을 지나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고 저는 결국 식당을 두 곳이나 운영하며 안정된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엄마는 건강을 되찾아 가게를 도와주며 활짝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끝까지 버텼구나. 과거는 여전히 제 마음 한쪽을 쿡쿡 찌르지만 더 이상 저를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잘 살자. 그 말에 엄마는 눈가가 젖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누가 망가뜨리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 복수는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서는 것이라는 걸 저는 내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